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초년생인 부동산 첫 계약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그 뉴스에 그 전세 사기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요 내용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전세 사기에서 좀 피해가면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네, 그런 물건들을 어떻게 이제 피해가는지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좀 있어요. 우리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특약을 이렇게 저렇게 써라 이런 내용들 중에서 이제 계약서라는 거는 일단은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 특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법적 효력이 있게끔 문구를 쓰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 현직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물어봐요.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인터넷에 이제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과도한 내용들도 되게 많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실제로 대출을 받고 안전하게 대출금과 보증금에 대해서 안전하게 보장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회초년생들이 이제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 그런 케이스가 제일 많죠.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것보다도 이제 내용을 좀 많이 알지 못해서 일단 당하는 경우도 좀 많고 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라는 거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이제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들 같은 경우도 이 전세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대출 같은 경우는 알아서 해와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좀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이제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소위 이제 사고 없이 문제 없게끔 해서 이제 계약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이제 전세보증금에 자기 돈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야말로 그게 전부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모아서 그 돈을 한마디로 어느 순간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생기겠죠. 자, 그런 거를 좀 피해가는, 한마디로 좀 피해가서 문제 없게끔 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국토부에 가서 보면, 국토부 여름 한다고 그러는데, 국토부에 가서 보면, 여기서 전세 사기 유형, 이렇게 치면, 이 밑에, 전세 계약이네요, 계약, 유의사항, 이렇게 보면, 여기 정책 자료에 보면은 전세 계약 유의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거를 바탕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보시면 계약 전하고 계약 체결 당시, 계약 후, 잔금하고 이사 후에 또 봐야 될 부분들이 좀 보이죠. 근데 이런 겁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주택의 상태가 무엇이냐. 이거는 이제 대부분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건 당연히 띄워주죠. 건축물 내장, 건축물이 있는 건물인지 무허가인지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에 대한 내용을 찾는 거예요. 건축물 대장이라는 거는 사실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잠깐 좀 볼까요? 네이버 형한테 와서 세움터라고 있습니다. 세움터. 이렇게 세움터를 치면, 이건 이제 나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세움터라는 걸 들어가서 보면 로그인을 하시고, 민원 사이트에서 건축물 대장 발급 무료입니다. 이렇게 발급 받으시면 돼요. 발급 받으면 주소 넣고 하시면 이제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물 대장은 그러니까 이 세움터에서 그냥 찾아서 확인해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실제 대출 들어갈 때 이 서류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출 들어가는 서류가 되게 종류가 많잖아요. 왜냐면 전세가 이제 안심이냐 아니면은 이제 허그 보증서 발급 받은 안심이냐 아니면은 버팀목이냐 종류가 되게 많다 보니까 이제 기본 서류들이 있어요. 기본 서류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 서류에 대한 얘기도 끝에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하고, 자, 적정 정세가율이냐, 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죠. 왜냐면, 전세 금액을, 이제 막 찾다가 보면 보통 이제 네이버형 그 부동산에서 많이 찾잖아요. 근데 그, 올라가 있는, 부동산에 올라가 있는 그 정세 금액이라는 게 그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은 보통 거기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나한테 내가 맞춰가지고 보통 계약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왜냐면은 실제로 나와 있는 전세가율이라는 게 정말 그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2억이었어요. 근데 전세가 2억이래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시세가 올라와서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럴 때 찾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적정 금액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세 사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유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빌라 같은 게 제일 많아요, 빌라. 빌라를 예를 들어서 2억 원의 그 빌라 계약을 보통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빌라가 예를 들어서 뭐 전세가 2억 4천이다. 여기죠. 이런 경우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제 전세가율이 높다는 거죠. 매수가보다도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에 이제 그런 집에 잘못 들어갔을 경우에 이제 나중에 경매가 넘어갔다든지 이제 그럴 경우에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정 전세가율을 찾는 방법에 대한 쭉 나오는데 예,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근데 네, 그렇죠. 방문해라 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 이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적정 전세가율보다도 이제 임대인이 이 금액 내주세요. 그러면 그걸 내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금액에 다 계약이 되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전세로 계약을 했을 때 실제로 허그나 HF 이제 허그가 있고 HF가 있고 서울보증 보증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허그, 그 다음에 HF, 그 다음에 서울보증,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세 가지 보증사로부터 실제로 보증을 받고 실제로 할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나름대로의 그 회사들마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계약서를 이제 써야 되는데, 그거를 찾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인들도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 자, 일단은 네이버에 가서 그래서 부동산을 갑니다. 부동산을 가서 자, 이제 한번 또 찾아볼게요. 자,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찾아보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아파트다. 어디 특정 아파트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참고로. 자, 전세가율이라는 게 전세가 이렇게 좀 나오는데 한 이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봤을 때 시세가 있어요. 시세. 그러면은 전세 시세는 이렇게 쭉 떨어진 걸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매매 같은 경우는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경우는 지금 보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실제 거래를 했던 그 기록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한 7억대 거래를 했었다는 얘기죠. 2020년도에. 근데 지금 2024년도죠. 그런데 이제 전세로 가서 보면 한 요 정도 선에서 4억 2천에서 뭐 이렇게 이게 적정하냐 이게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거에 대한 분양가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아마 한 4억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4년이 지난 시점에 거의 분양가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KB 부동산 시세를 찾아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테크 시세라는 게 있어요. 테크 시세. 이 테크 시세가 이제 알테크네요. 여기 아까 잠깐 보니까 여기 나오던데, 여기 보면, 알테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처럼 지금 보시면, 이거입니다. altek.co.kr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테크, 나는 국토부에서 또 부동산원에 위임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방금 전에 봤던 게 아마 한 이쯤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였죠. 그리고 요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테크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방금 요거 보고 온 거예요. 근데 84제곱미터가 지금 매매가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세대가 많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보통 하한가, 이게 중요한 게 그 테크 시세는 하한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6억 6천 정도 돼 있죠. 자, 6억 6천. 그러면 이 상태에서 6억 6천이다. 그러면은 한번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6억 6천 곱하기 0.9 5억 9,400이죠. 그러니까 90% 안에 들어가야지만 그 보증서가 발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지금 현재 다시 아까 네이버 형한테 가서 보면 이 정도 선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 5억 5천 전세, 4억 2천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테크 시세상 봤을 때 그 적정한 전세가율을 찾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를 하나 봤는데, 제가 하나 더 볼까요? 다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피스텔을 한번 볼게요. 오피스텔을 한번 보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릴 때 잠깐 샘플로 설명드렸던 그 건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전세가 1억 2천이죠. 자, 이게 전세가 1억 2천인데 매매는 실제 얼마느냐. 아, 이거는 사이즈가 큰 거네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시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매매가 1억 9천. 이게 분양가였어요. 그러니까 분양가가 1억 9천인데 전세가 1억 2천밖에 안 돼요. 왜 1억 2천밖에 안 되는지 이거 똑같습니다. 자, 여기 지역을 바꿔보고 다시 오피스를 찍어보면 네,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은 매매 하한가가 있어요. 그 매매 하한가가 지금 1억 4,400밖에 안 되잖아요. 실거래가 그렇게 떴다는 얘기입니다. 좋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1억 4,400 이렇게 치고 곱하기 0.9를 치게 되면 1억 2,900이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전세가 1억 2,960까지 쓸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사회초년생들 봤을 때는 이 금액까지 쓴다 그러면은 이건 위험한 거예요.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500이나 1억 5천 뭐 600이나 이렇게 써야지만 대출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대출이 나온다는 건 보증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았을 때 요거 이제 테크 시세에서 찾아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벌써 15분이 지나갔어요. 시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빨리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순위 관리기간. 이거 뭐 당연히 전세는 선순위가 없어야 됩니다. 선순위가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당권이라는 거를 남겨놓고 전세를 뭐 들어간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은행이 선순위가 돼야지 기존에 앞에 있는 저당권이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이 집이 월세를 주고 있었던 집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세로 바꾸려고 해요, 임대인이. 그런 경우에 대출이 있다 그러면 그 전세를 다 밀어낸다는 게 이제 저당권을 말소하는, 좀 쉽게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 저당권을 말소를 하고 그 본인이 들어가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약에다가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써야겠죠. 잔금일을 기준으로 하여, 등기부 사항에 나타나 있는 근저당권에 대해서 그 잔금 지급일 당일에 근저당 말소를 한다라는 내용을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으로 두 번째 특약, 대출 받을 때 기본적으로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됐을 때는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잔금일 2길까지 그 근저당권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들 써주는 게 좋겠죠.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예, 요거는 이제 그 체납, 체납이 있냐, 이런 건데, 이거는 그 부동산 계약할 때 다 설명을 해 줍니다. 2023년도 말쯤에 그 10월인가 9월 달에 이 법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건 계약할 때 이제 확인해 준다. 자, 그 다음에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집주인이 나와야겠죠. 그죠? 소유자가 나와야 된다. 물론 위임장이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등기상 정보 증명서상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왔다.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분증을 직접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실제로 앞에 온 사람이 임대인이 맞는지.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제 신분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고. 제가 방금 전에 무슨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그 매매를 했을 경우에 그 임대인, 그러니까 매도자가 안 나오고 매도자의 남편이 나왔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소유자, 그 해당하는 소유자랑 직접 계약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이건 당연한 얘기죠. 중개업 조회해가지고 공인중개사 확인하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표준계약서 활용, 이거는 그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그 임대주택의 등록이 되어 있는 집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표준임대차계약서 써야 돼요. 안 쓰게 되면 과태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인한테. 그래서 요거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 제한. 이거 이제 계약할 때 그 부동산에서 보통 공인중개사분들이 이거 근저당권 권리관계는 기본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뭐냐면 이제 들어가는 임차인이 선순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해야겠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자, 임대차 신고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계약 후 30일 이내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근데 대출을 받을 때는 또 이게 달라요. 대출을 받을 때는 먼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계약하잖아요. 그러면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을 가는 거예요. 그 계약서 가지고. 그리고 나서 대출을 받고 난 다음에 입주를 하잖아요. 그 입주하는 날 두 가지를 꼭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여기 나오네요. 여기 이제 세 번째 나오는데, 입주가 이제 잔금하고 이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입주하는 날 이제 몇 가지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전입신고를 무조건 해야 돼요. 가급적이면 그날 해야죠. 왜냐면은 전입신고는 대항력이 1순위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대항력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실제 입주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 확정일자를 받아라.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해야 되지만 권리관계 변동사항을 확인한다. 이게 등기상 증명서상의 내용을 확인한다 그 뜻인데, 이거는 조금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앞에 있는 근저당권이 나간다 그러면, 나간다는 게 근저당 말소를 한다 그러면 그날 말소 신청이 들어가는 거지 그날 딱 기재로 딱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등기관이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저당권 말소는 은행에서 진행하죠. 그 은행에서 진행할 때 그 은행에서 진행했던 법무사로부터 근저당 말소 신청이 들어갔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잔금을 은행에 대출 나와 있던 거를 전부 상환했는지에 대한 영수증도 받는 게 좋겠죠. 그 두 가지를 먼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네요. 예.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세 반환 전세 반환 보증금의 반환 보증보험 증권인데 이거는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계약하고 입주한 다음에 은행에 가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증권권으로 왔어요. 이거 옛날 방식이죠, 사실. 그게 이제 안심이에요, 안심. 물론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반환 보증보험 증권을 끊기도 하죠. 근데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청년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은행에서 허구로부터 반환보증보험증권이 나와야지만 이 대출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안전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보증서도 대출은 80% 되고 자기 본인 부담금이 20%지만 반환보증보험증권은 100%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전세를 들어가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현직에 있을 때 현직에 있으면서 가장 나름대로는 좀 안전한 전세 계약이 무엇이냐? 한번 쭉 보면 인터넷에 보시면 네이버 형한테 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게 좀 안전한 전세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참 계약을 좀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실제로 굉장히 안전한 건데 이제 굉장히 부모 세대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좀 가끔 이해 못하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사례까지 뭐 들려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안전한 전세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걸 치면 이제 이거 인터넷에 사실 되게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요거를 잠깐 요건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주택도시 기금, 보통 우리 일명 뭐 허그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연봉 기준이죠. 그러니까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띄웠을 때 5천만 원 이하여야만 되는 거예요. 반드시 5천만 원이 넘어가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용 버팀목이 있고 일반 버팀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청년 버팀목이에요. 그래서 만 나이가 34세 이하인 세대주여야 됩니다. 세대주가 될 사람도 됩니다. 이게 소위 사회초년생. 집에서 이제 나와서 새로 내가 이제 계약을 해서 새로 나올 사람도 여기 나와 있네. 예비세대주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세대주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나와서 어디 뭐 입주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서 가능하다. 근데 이게 대출금리가 굉장히 싸요.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3.5잖아요. 근데 대출금리가 이만큼 낮은 거는 그만큼 나라에서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대출금리가 한도가 2억까지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전세자금 대출 80%니까 이게 80%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 최대 2억 5천까지 계약서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대출은 2억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 돈이 결국 5천만 원 있어야지만 들어간다는 얘기인 거죠. 반대로 예를 설명을 드리면 전세가 1억인 원룸이 있어요. 그럼 본인 돈 20%니까 2천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8천만 원 대출이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참 괜찮은 건 뭐냐면 최초 2년 뭐 사회 연장에서 최대 10년까지 쓸 수 있다. 이제 젊은 세대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 사이에 최대 10년까지 주거 안정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의 5%를 먼저 지불해야 돼요. 이거는 은행이 확인합니다. 5% 지불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영수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부동산에서 챙겨주겠죠. 5% 이상 지불한 자. 요게 이제 요건이라는 겁니다. 대출 대상의 요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34세, 만 34세요. 세대주. 집이 있으면 안 돼요. 여기 보면 무주택 세대주가 됩니다. 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예를 들어서 34세 미만인데 결혼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부부 합산이니까 본인하고 배우자의 급여 합산이, 그러니까 소득 합산이 5천만 원이 넘으면 안 된다. 그 뜻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요게 중요해요. 은행 재원에 전세자금 대출을 쓰고 있거나 이런 경우는 안 돼요, 대출이. 자, 주택담보대출 미용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당연히 되는 방법이 있어야지만 이제 부동산들이 먹고 살고 이렇게 하겠죠. 되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요건 이제 스킬 차이 같아요. 어떻게 은행에서 처리를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궁금하신 분한테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만 설명을 드리고. 자, 여기 이제 소득 합산 아까 5천만 원 돼 있다 얘기고, 이건 뭐 이런 내용인데, 자산 뭐 부채는 소득 3분이 뭐 평균값 이하인 자, 이게 소위 부자는 안 된다. 그 뜻이 돈 많이 버는 거나 집안이 잘 살아 이런 거 안 된다는 거니까.
그쵸? 본인 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집안 얘기는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도가 또 있는데, 신용이 너무 나쁘면 은행에 대출 안 해주겠죠.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연체나 대위 변제, 이거 누구 대신 돈을 뭐 변제했다든지, 아니면은 신용 회복 등록 정보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연체 정보, 그러니까 해지 정보, 신용 정보 및 해지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고. 자, 요거 맨 마지막에. 공공임대주택에 있는 경우는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이 저기 싸니까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청 시기가 있는데 전신고나 잔금을 했다고 3개월 이내까지만 신청이 가능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물론 이제 전입하기 전에 이제 보통 그 신청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전입하고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이제 중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제 경험상, 이제 또 두 가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첫 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 도중에, 여기 소득금액 증명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자격 도시를 확인서 뭐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실제로 그 회사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지도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이 대출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중간에 회사를 바꿔. 이거 안 돼요.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구에서 보증서 발급이 안 된다는 얘기, 은행에 대출 안 해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허구에서 보증서가 대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젊은 세대인데 자기도 모르는 기억하지 못하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대요. 이런 경우는 대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엔 그 사업자 등록을 말소를 하시거나 폐업을 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런 거. 여기 이제 요건들이 좀 있죠? 85주, 이런 거. 그 다음에 임차보험 사무 돼 있는데, 그 호당 대출은 2억 원 미만 된다 이런 얘기고, 신규 자금 대출이 여기 지금 80% 이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갱신 계약도 가능해요. 이 갱신이라는 거는 두 가지죠. 뭐 금액을 바꿀 수도 있고 물건지를 변동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고. 자,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이제 보증 회사마다 이제 보증 공사마다 조금씩 다른 요건들이 좀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는 허그를 제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은행에서 선택해서 HF로 바꾸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대출 금리가 보통 2천만 원,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그 2.1% 굉장히 저리죠. 제가 잠깐 한번 계산을 좀 해드릴까요? 이런 경우가 좀 많았는데, 이제 원룸이 500에 50이래요, 월세가. 꼭 거기를 들어가야 되나요? 그럴 수도 있지만, 물론 이제 부모 세대에서, 야, 전세 사기 많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이라고 얘기하면 전세 못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원룸이 전세 1억인데, 본인 돈이 이제 20% 들어가니까 2천만 원만 들어가고, 8천만 원에 대해서 지금 연봉 기준에 지금 4천만 원 정도 됐다 그러면 2.1%밖에 안 되잖아요. 곱하기 0.021. 자, 나누기 12. 한 달에 그 14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자가. 그러면 아까 월세 500에 50만 원씩 내는 것보다도 이 14만 원씩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면 36만 원씩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 더 모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억 원 정도 된다 그러면 방이 뭐 1.5룸이나 뭐 투룸까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 28만 원 정도 되겠죠? 2배 정도 될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상 지금까지 이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좀 그 젊은 세대한테는 좀 유리하고, 특히 이제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계약을 좀 많이 해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사기 안 당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전세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도 뭐 나쁜 건 아니죠. 왜냐면은 그 시세에 맞춰서 전세로 들어와서 또 이제 안정적으로 오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좋겠죠.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사회초년소행 관련해서 내용이 좀 길었는데요. 사실은 요거 말고도 내용이 좀 되게 많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